저출산 고령화, 인구 절벽의 위기가 현실화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전년보다 2만여 명 줄어들어 사상 첫 인구 감소를 경험하게 된 건데요. 급감한 출생사와 고령 인구 비중의 증가, 여기에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40%에 육박하는 등 변화가 생기며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생기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대우의 경제일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1월 4일이긴 한데 저희는 새해 들어서 처음 만났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올해가 이제 소해해지 않습니까? 예. 우리 경제계에서는 이 금융시장에서 주가가 오르는 것을 불마켓, 그러니까 소가 마치 그 황소가 뿔을 가지고 싸울 때 예. 아래에서 밑으로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시는 사업마다 마치 황소가 뿔을 하늘로 치두르는 것처럼 우길성천하는 기세로 뻗어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너무 좋은 덕담을 해주셨네요. 역시나. 네, 아주 좋게 기분 좋게 저희가 오프닝을 시작을 해봤는데 첫 이야기가 그리 밝지만은 않은 내용입니다. 그 2020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가 나왔는데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인구 감소가 생겼다는 건데 정확히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인구와 경제 문제에 관해서 참 우려했던 최악의 현실, 최악의 상황이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부로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주민등록자 숫자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이 사망자가 빨간색, 주황색으로 나오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더 많아진 사상 초유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임진왜란이라든지 1950년 한국전 상황 같은 그런 통계도 지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진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면 결국은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예. 이것을 이제 데드크로스라고도 하게 되고요. 결국 우리는 그동안에 인구가 줄어든다 우려는 해왔지만 그동안에는 증가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렇지만 전체 절대 인구는 늘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인구가 드디어 줄어들었고 이것이 당초 우리 정부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빨라졌다. 그런 면에서 인구의 비상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이 조금 전에 임진왜란이나 한국전쟁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작년이 뭐 그 정도 상황은 아니지만 정부가 뭐 사실상의 준전시 상황이다라는 비유를 할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결혼을 하기도 힘들었고 뭐 고용 불안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아기를 낳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이런 게 좀 인구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런 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은 주었겠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임진왜란이라든지 한국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전쟁터에서 또는 이 총칼에 의해서 바로 죽어나간 사람이 많았거든요. 예.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웠다 그러지만 그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서 돌아가신 분의 숫자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간접적인 영향,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결혼식 날짜를 잡아놨다가 사회적 격리를 하느라고 결혼식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출산화 숫자가 줄어드는 이 문제가 상당히 고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고요. 전쟁은 전쟁이 끝나면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헤어졌던 가족들이 만나면. 그런데 코로나19가 지금처럼 결혼을 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생기고 있는 출산화 수 감소, 인구 감소는 앞으로 2, 3년 또는 10년, 20년 후에 더 커질 거다. 이런 게 걱정이 되고요. 또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것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젊은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오히려 늘어나서 젊은 사람들이 먹여야 살려야 될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이게 단순히 인구 감소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몇 배 이상의 골치 아픈 경제적 현안, 사회적 갈등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사실 저출산이 문제다. 정말 사회적인 문제고 우리 국가 경제의 미래에 정말 큰일이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귀에 사실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는데 이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건지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인구 감소는 사회 문화적으로도 충격을 주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경제를 아예 마비시킬 수도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매우 메가톤급 폭탄과 같은 그런 이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우리가 GDP를 늘리는 경제 정책의 목적 중에 하나가 성장률을 올리자고 그러는데 이 성장률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GDP는 흔히 우리가 경제학에서 노동과 자본 투입의 함수다 이러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당장의 성장률 앞으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아니 성장률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인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살부터 60세 생산 가능 인구는 줄이고 부양받을 애들 노인 인구는 늘리게 돼서 인구 구조에 또 문제를 가져오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불균형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노인 세대가 많이 생겨나면서 연금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결국 청년 생산 가능 인구가 생산을 해주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막히게 되면 우리나라의 복지가 끊어집니다. 그다음에 또 군대는 누가 가겠습니까? 예. 또 지금 대학에 남아도는 시설, 학교는 텅텅 빕니다. 학교 비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 세대의 실업자가 나오게 되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줄어든 인구 때문에 소비자가 줄어서 물건이 안 팔리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 불황이 오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 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인구 감소는 단순하게 사회적 그냥 관심 또는 뭐 호사가들의 어떤 한두 번 관심을 갖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어떤 면에서는 전 국가적 경제 비상사태라도 선언해야 될 그런 엄중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부도 아마 이 문제를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에 올해만 36조 원 투입하겠다고 밝혔고요. 2025년까지 200조 원에 육박하는 재원, 정말 상당한 규모의 돈을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박사님께서는 좀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왔죠. 우리나라 정부가 인구를 늘리겠다 하면서 저출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렇게 세월이 오래되지 않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강력한 의지에서 저출산위원회가 출범을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먹여 살리는 입을 줄여야 된다 해서 인구 감소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부터 이제 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 돌아섰는데 그 이후에 출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후임자들이 이 인구 저출산 정책을 그렇게 강력하게 이어오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다시 한번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부활하겠다 해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위원회에 상당한 힘을 싣고 거기에 지금 200조 이상을 투자하겠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이제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과연 돈만으로 저게 가능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발상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를테면 이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면 상속도 못하게 하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삶을 다 박탈해 버렸습니다. 네. 예, 히틀러 시대 때도 그런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자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한 시대죠. 그러나 지금 돈 몇 푼 줘서 육아비 뭐 한두 달 줘서 애를 더 낳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애를 좀 많이 낳으면 그 사람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래서 각종 정책에서 편의를 줘야 되겠고요. 특히 미국 생활을 좀 하다 보면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기를 키우는데 직장마다 아기 키우는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음으로써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태어나는 애들의 환한 미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복지의 틀, 제도의 틀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길이 아직은 좀 멀어 보이는 게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반면에 가구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거든요. 그 이유가 1인 가구가 정말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 인구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오히려 지금 집값은 오르는 현상,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가구 분리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근데 통계로 또 입증이 됐어요.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서류를 놓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숫자가 무려 900만 가구, 전체 퍼센트의 40%가 거의 육박하는 숫자가 1인 가구예요. 거기다가 2인 가구까지 포함했을 때는 전 인구의 65%가량이 아주 미니 가구로 살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도 여러 가지 있겠죠. 일단은 우선 취업이 안 되니까 나이가 좀 들면 집에서 눈치 보이서 혼자 나가는 세력들도 있을 것이고 예. 또 노후에 황혼이혼도 있고 또 사별하는 경우도 있고 핵가족화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여러 가구가 같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여건, 경제적 여건이 풍부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이 1인 가구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인구 감소 못지않게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1인 가구가 많은 줄은 알았는데 저는 900만 가구를 넘어서 이게 40%에 육박하는 줄은 몰랐는데 실제로 이렇게 최근에는 1인 가구들을 겨냥한 소비 형태의 뭐 제품 같은 건 참 많이 나왔더라고요. 특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예,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이제 민간 기업체가 좀 더 발빠르게 나아가서 돈을 벌겠다는 그런 의도로 그렇죠. 1인 가구에 편리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가 사회 제도적으로 1인 가구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과연 편한 사회인가? 이를테면 1인 가구의 주거, 수도, 난방 이런 문제가 오히려 혼자 삶으로서 더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 최근에 한국전력이 전기값을 조정을 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1인 가구가 더 불리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은 인구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구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정부도 지난해 6월 달에, 그리고 6개월 전에 1인 가구 문제 대책을 내어놓겠다고 했고 실제로 좀 대책을 내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의 상당수는 1인 가구의 사람들이 혼자서 있다가 외롭게 죽어가는 문제라든지 또 효율을 높여주기 위한 공유경제, 돌봄 서비스 이런 것을 내년부터 확대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왔는데 우선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요. 네. 좀 더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는 1인 가구가 생기지 않도록 2인 가구, 3인 가구가 살면서도 훨씬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제도적 유인책을 본격적으로 좀 써야 된다. 물론 1인 가구 나온 것에 대해서 1인 가구가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정책도 아울러 펴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19가 작년에 워낙 이제 유행을 하다 보니까 1인 가구가 이제 소비 지출을 많이 줄였는데 특징이 또 2인 가구 이상보다 1인 가구가 특히 소비를 많이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또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예, 소비가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1인 가구 소비가 많이 줄었죠. 특히 뭐 교통비, 그리고 밖에 돌아다니는 외출비 이런 건 급격히 네. 감소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외출비 같은 거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동시에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소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소비를 할 여력이 없는 이를테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그 실업자들이 많이 양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또 실업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소득 줄은 것의 직격탄을 바로 1인 가구에 집중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를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렇게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소득이 줄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그 이전 소득도 늘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 1인 가구에 집중적으로 지금 몰려져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1인 가구 증가가 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나라 앞으로의 사회 지원 대책이 어디로 나와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고요. 또 우리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그 정부에서도 이제 뒤늦게 1인 가구를 좀 부동산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1인 가구의 이 주거복지 문제도 상당히 지금 시급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1인 가구까지 해서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우의 경제 읽기, 지금까지 김대우 박사와 함께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